저는 평생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철도 기술자로 살았습니다. 기차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또 다시 북쪽으로 오가던 그 길 위에서만 제 인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철길 위에서 기계와 씨름하던 손에는 늘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고 겨울에도 땀을 흘리며 선로를 손질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제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몇 해 전 병으로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외아들 준노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국경을 넘었다는 소문만 들렸지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건 8살 손녀 은별이뿐이었죠. 2024년 겨울은 유난히 잔인했습니다. 해산의 겨울이 원래도 혹독하지만 그 해는 눈과 얼음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얼려버렸습니다. 식량배급은 오래전에 끊겼고 장마당의 쌀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장사꾼들의 눈빛엔 절박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아이들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은별이가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사흘째 고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거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철길을 따라 몇 시간을 걸어 병원까지 갔지만 의사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약 없어요. 집에 가서 기도나 하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원은 이미 약이 떨어진 지 오래였고 돈이 있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별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품에 꼭 끌어안고 불씨를 지키듯 난로불 앞에 앉혔지만 땀에 젖은 이마를 보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도 잃게 되는 걸까? 밤마다 은별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소리가 집안까지 스며드는 고요 속에서 제 심장은 그 소리보다 더 크게 뛰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마당에 나간 저는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낯빛이 이국적인 한 남자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전해주라 하더군요. 쪽지를 펴는 순간 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곧 길을 만들겠습니다. 은별이를 꼭 지켜주세요. 글씨는 분명 준노의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쪽지를 제대로 쥘 수 없을 정도였죠.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서 저와 은별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이상한 낌새가 돌았습니다.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거렸고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군가 저를 미행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침 군복 차림의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정호 동지, 앞으로 제가 감시를 맡게 됐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제 옛 제자 최병수였습니다. 철도 기술학교 시절 제 밑에서 일을 배우던 똑똑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보위부 소속 감시요원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제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오래 뵙네요. 하지만 지금 상황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 손에 조그만 보따리를 쥐어주었습니다. 안에는 감기약 몇 알과 말린 옥수수빵 몇 덩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은별이 상태가 안 좋다면서요. 하지만 이건 오래 못 갑니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이 땅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머릿속으로 수십 번 도망칠 길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저는 물론 은별이까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두려움과 결심이 엎치락 뒤치락하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더라도 자유의 땅에서 죽자.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또렷하게 깨어났습니다. 은별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밤이면 기침 소리가 작게 방 안을 울렸고 새벽녘엔 숨소리가 거칠어져 저는 번번이 은별을 흔들어 깨우곤 했습니다. 은별아, 괜찮니? 아이의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손바닥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난로불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땔감은 이미 바닥이었고 더 구하려면 산으로 가야 했지만 눈이 허리까지 쌓인 산길을 나홀로 헤쳐가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숨이 점점 가늘어지는 걸 지켜보는 건 그보다 더 참혹한 고통이었습니다. 쪽지를 받은 날 밤, 저는 은별을 무릎에 앉히고 해진 담요로 둘을 함께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가만히 보여줬습니다. 이거 내 아빠가 보낸 거야. 은별의 흐릿한 눈동자가 종이에 닿았고 잠시 후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 살아있구나.
그 순간 아이의 뺨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제 것이었는지 은별의 것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공포가 뒤따랐습니다. 준노가 살아있다는 건 동시에 보위부가 제 움직임을 주시할 이유가 더 커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준노가 국경을 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날부터 제 집 앞에 그림자는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최병수가 공식적으로 감시를 맡게 된 그날 저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제자를 다시 만났다는 반가움이 아니라 그 눈빛 속에 섞인 알고 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는 보위부의 명령을 수행하는 척했지만 저를 바라볼 때마다 미묘한 눈짓을 주었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 떠나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인적 없는 철길 옆에서 제게 또 다른 작은 봉지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약, 말린 감자, 그리고 손바닥만 한 지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빨간 점이 하나 찍혀 있었죠. 이건? 말 못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결심하셔야 합니다. 오래 못 버팁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했지만 동시에 떨렸습니다. 자신도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로불 앞에서 지도를 수십 번 펼쳤다 접었다 하며 한없이 고민했습니다. 은별의 숨이 거칠어질 때마다 제 결심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죽더라도 여기서 죽지는 않겠다. 며칠이 지나자 해산의 골목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대신 군화 발자국 소리가 더 자주 들렸습니다. 보위부 차량이 한두 대씩 돌아다니는 게 눈에 띄었고 동네 어귀엔 모르는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제 등에 꽂힐 때마다 제 안의 숨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병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감시라는 명목이었지만 그는 종종 은별의 상태를 살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은별이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떨궜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담요 속에서 은별의 숨결을 세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그 숨 사이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에 몸이 떨렸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벽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은 담장 너머에서 발자국이 멈춰 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장마당에 약을 구하러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내가 서 있더니 제가 다가가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지만 몇 골목을 돌아서도 그 그림자가 따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급격히 뛰었습니다. 발걸음을 조금 빨리 하자 그도 속도를 맞췄습니다. 그때 옆 골목에서 최병수가 나타나 제 앞을 가로막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시장 물건은 좀 괜찮았습니까? 그 말투는 평범했지만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그는 제 귀에 바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뒤따라오는 놈,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냥 곧장 집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말하곤 그는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이 아니라 이제는 도망칠 시간마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직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별을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별아, 우리 곧 길을 떠날 거야. 아빠가 기다리고 있단다. 아이의 눈꺼풀이 느리게 움직였고 그 작은 입술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결심을 굳힌 다음 날 새벽, 저는 낡은 철길을 따라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산의 어둠 속, 기차가 지나지 않는 선로 위에는 눈이 깊게 쌓여 있었고 발걸음마다 사가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혹여 누군가의 귀에 들어갈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목적지는 장마당 뒤편의 오래된 창고였습니다. 그곳은 예전부터 밀거래꾼들이 은밀히 모이던 장소였죠. 문을 열자 희미한 석유램프 불빛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몸집이 크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정호 선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손짓으로 제게 다가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몽골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값이 비쌉니다. 목숨 값이죠. 그가 내민 조건은 살인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집에 있던 모든 귀중품 아내가 남긴 은반지, 제가 숨겨두었던 옛날 금화 몇 개,
그리고 철도에서 일하며 어렵게 모아둔 돈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것을 건네자 그는 묵묵히 낡은 가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가짜 신분증, 여행어 가서, 그리고 작은 약병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약병엔 은별이의 폐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항생제와 해열제가 담겨 있었죠. 출발은 이틀 뒤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하루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 물음에 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최병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계획이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오늘 밤에도 수색이 있을 겁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에게 브로커와의 약속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잠시 눈을 감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손전등과 곡물 몇 봉지, 그리고 두툼한 털장갑이었습니다. 두만강 근처는 바람이 매섭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이건 꼭 가져가십시오. 그가 내민 건 낡았지만 잘 갈린 단검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자와 스승의 인연이 단순한 감시와 피감시의 관계를 넘어선 것임을 느꼈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은별의 옷은 겹겹이 껴입혔고 목도리로 얼굴 절반을 가렸습니다. 저는 짐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도중에 걸리면 무겁다는 이유 하나로 목숨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발 하루 전날 저녁 상황이 변했습니다. 최병수가 다급하게 들이닥쳤습니다. 계획, 하루 당겨야 합니다. 오늘 밤 바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왜죠? 내일 아침 보위부에서 선생님 댁을 공식 수색합니다. 장마당에서 누군가가 선생님과 브로커가 접선하는 걸 봤다고 보고했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별은 여전히 미열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은별을 등에 업고 가방을 메고 최병수가 건넨 두꺼운 외투를 걸쳤습니다. 밖은 달 없는 밤이었습니다. 어둠은 우리를 감싸 숨겨주는 동시에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낭떠러지로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이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철길을 따라 걷는 동안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군홧발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은별을 더 꽉 안았습니다. 은별은 제 어깨 위에서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춥지만 괜찮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그 생각 하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해산 북쪽 외곽의 작은 산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서두르시오. 경비가 순찰 중입니다. 그 순간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을 가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베고 다가오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브로커가 이를 악물고 낮게 속삭였어요. 숨으시오. 지금. 저는 은별을 부여잡고 눈 덮인 둔덕 뒤로 몸을 낮췄습니다. 숨을 크게 쉬는 것조차 죄책감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송이가 목덜미로 파고들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죠. 구나미창이 눈을 짓밟는 소리가 바로 코앞에서 멈추더니 거친 목소리가 어둠을 휘젓듯 퍼졌습니다. 여기 발자국이 있다. 양쪽으로 흩어져 봐라.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품에서 작은 금속통을 꺼내더니 반대편 숲으로 집어던졌습니다. 곧이어 짤깍하며 불꽃이 튀고 마른 소리피 불붙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병들의 손전등이 일제히 그쪽으로 돌아갔고 욕설과 뛰는 소리가 어둠 속으로 멀어졌어요. 지금이요. 따라오시오. 저는 굳은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둔덕을 넘어섰습니다. 은별의 숨이 거칠었고 뜨거운 열이 옷깃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조금만요, 은별아. 조금만 더 버티자. 아이는 대답 대신 제 목덜미에 손을 더 꼭 끼웠습니다. 산길을 세 굽이 더 돌아 내려오자 썰렁한 바람 끝에 쇠냄새 같은 냉기가 묻어났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들어 멈추게 하더니 낮고 빠르게 말했죠. 강은 아직 멉니다. 먼저 안전가옥에서 기다립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오래된 펌프 창고였습니다. 철문이 반쯤 부서져 있었지만 안쪽엔 인위적으로 가려놓은 가짜 벽이 있었고 그 뒤로 좁은 방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방 안엔 곰팡이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고 목재 상자 위에 헝겊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해 뜰 때까진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브로커는 그렇게 말하고 저에게 작은 병과 주사기를 건넸습니다. 해열제입니다.
아이라면 용량은 이 정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값은 나중에 드려도 되겠습니까? 브로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누가 선생을 보증했어요. 순간 준호의 얼굴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제가 묻기도 전에 그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름은 묻지 마시오. 묻는 사람부터 죽습니다. 은별에게 해열제를 놓고 젖은 수건을 이마에 대자 아이의 열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닫이판처럼 다친 마음을 억지로 열어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씩 펴주며 속삭였어요. 은별아, 할아버지가 약 놔줬어. 찾아가야 할 기차가 우리를 기다린단다. 아이의 눈동자가 잠깐 또렷해지더니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도 기다리죠? 그럼. 아빠가 길을 만든다고 했잖니. 우리 그 길로 가는 거야. 잠시 눈을 붙였을까요? 바람이 철문을 긁는 소리에 번쩍 깼습니다. 누군가가 창고 앞에서 멈춰 서는 기척이 났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발소리가 문턱을 톡 치고 지나가려는 순간 철문 밖에서 낮게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세음, 그리고 잠깐의 침묵. 철도 수신호를 흉내낸 건가? 저도 모르게 직감했어요. 군인이라면 낼 수 없는 리듬, 선로에서 겨울밤 점검조끼들이 눈밭을 가르며 주고받던 오래된 신호. 곧 철문 사이로 그림자가 비치더니 익숙한 속삭임이 스며들었습니다. 선생님, 저입니다. 최병수였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얇은 포대기를 밀어넣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일렀습니다. 해가 뜨면 동북쪽 초소가 교대합니다. 그 7분 사이가 비는 틈입니다. 강은 얼음이 얇아요. 정중앙을 피하고 왼편 바위 그늘을 따라가십시오. 병수야, 너 여기까지 오면. 저는 이미 돌아갈 다리를 불태웠습니다. 그가 짧게 웃었지만 웃음 끝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전 학생 때 배웠습니다. 선로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오늘 그 말 제가 갚겠습니다.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울다 부서졌어요. 그는 발소리를 숨긴 채 사라졌고 다시 어둠만 남았습니다. 동이틀 무렵 브로커가 철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금입니다. 바람 바뀌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발이 잦아들고 공기가 한층 얇아진 듯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은별을 다시 업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전보다 덜 뜨거웠지만 여전히 가벼운 신음이 목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한참을 내려가자 검푸른 틈이 시야에 펼쳐졌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얼음 위로 하얀 서리가 덮여 있었지만 곳곳이 눌린 듯 푸르게 비쳐 얼음이 얇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브로커가 짧게 지시했습니다. 중앙 금지, 왼편 바위 그늘. 발은 사뿐하게. 찍으면 끝장입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길게 엮은 노끈을 제 허리에, 다른 쪽은 자신의 허리에 묶었습니다. 넘어지면 서로를 당깁니다. 첫 발을 얼음 위에 올리는 순간 발바닥으로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사각이 아니라 삐 하고 얼음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몸의 무게를 최대한 분산시키려 발끝과 발 뒤꿈치를 교차해 디뎠습니다. 은별의 목덜미 숨이 짧아졌고 저는 아이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믿지? 아이의 작은 고개가 제 어깨에 닿으며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때였습니다. 강 건너편과 위쪽 둔덕에서 동시에 손전등 불꽃이 번졌습니다. 얇은 빗줄기들이 밤하늘을 퍼덕이며 얼음 위를 흩었습니다. 브로커가 낮게 욕을 삼켰습니다. 교대가 앞당겨졌나 젠장. 빗줄기가 우리 쪽으로 휘청이며 다가오는 순간 산자락 어딘가에서 갑자기 고함과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야, 여기다. 잡아. 손전등들이 일제히 그 소리 쪽으로 휘어졌습니다. 저는 성공적으로 시선이 빗나간 걸 이해하는 동시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가 저기를? 답은 하나뿐이었어요. 최병수.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시간을 팔아 우리에게 7분의 길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음을 반쯤 건넜습니다. 바위 그늘이 가까워질 무렵 제 왼발 아래서 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번개처럼 균열이 번졌고 얼음의 얇은 입술이 벌어지듯 물이 치솟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허리에 묶인 노끈이 팽팽히 당겨지며 제 몸이 뒤로 풀썩 넘어질 뻔했어요. 브로커가 버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무게 분산. 저는 본능적으로 양팔을 벌리고 몸을 낮춘 채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은별이의 몸도 더 낮춰
제 가슴에 눕히다시피 얹었습니다. 얼음 위로 물기가 번지며 옷자락에 달라붙는 느낌이 났습니다. 너무 차가워 살같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몇 뼘을 더 갔을까요? 바위 그늘의 거친 표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몸을 기대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브로커가 짧게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곧 끝입니다. 끝이라 그 말은 달콤했지만 아직은 독이었습니다. 어둠 저편에서 다시 손전등 두 줄기가 갈지자로 흔들리며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별은 제가 들겠습니다. 선두로 가세요. 브로커가 잠깐 망설였지만 제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왼쪽 모서리로부터 내려갑니다. 내 발자국만 밟으시오. 그가 먼저 부서진 바위와 얼음 사이 가장자리 틈을 타고 내려갔고 저는 그대로 따라붙었습니다. 은별의 체온이 다시 오르는지 뺨이 물불을 가리지 못할 만큼 뜨거워졌습니다. 두근거림이 아이의 미간을 밀어 올리듯 뛰었어요. 지금 쓰러지면 생각이 목을 조르는 동안 저는 은별의 귓가에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별아, 내가 꿈꾸던 기차 기억나니? 파란객차, 반짝이는 창문 우리 그 기차로 가는 중이야. 아이의 속눈썹이 떨리더니 숨이 조금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응, 가요? 마침내 바위 그늘의 마지막 턱을 내려서자 브로커가 손을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일직선으로 10걸음. 그 다음 둔덕을 넘으면 중국 땅입니다. 그 순간 머리 위에서 짧은 호각 소리가 휙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총성이 공기를 쐐기처럼 찢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은별을 감싸 안고 몸을 숙였습니다. 옆에서 얼음 파편이 튀어볼을 스쳤고 얼음 위에 타는 냄새 같은 금속 냄새가 번졌습니다. 디어. 브로커의 고함과 동시에 저는 의식이 희미해지는 걸 억누르며 몸을 던졌습니다. 다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무감각했지만 그 무감각이 오히려 살길이었습니다. 10걸음, 9걸음, 8. 마지막 걸음에서 발목이 미끄러지며 엎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소매를 낚아채듯 끌어당겼어요. 거친 소나귀, 뜨거운 숨 브로커였습니다. 끝났소. 넘어왔소. 숨이 확 트이는 느낌과 함께 눈앞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어두운 강의 반대편, 낯선 흙의 냄새. 그 흙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별의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걸 확인하고서야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급히 손짓했어요. 안전가옥까지 20분. 거기서 몸을 녹이고 하루 숨습니다. 그는 길을 앞서며 마른 억새풀 사이로 길을 냈습니다. 저는 거의 기계처럼 따라 걸었습니다. 오직 하나, 은별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품을 더 깊이 조이는 일만이 제 할 일이었습니다. 안전가옥은 허름한 벽돌 창고였습니다. 안에 들어가자마자 브로커가 작은 난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나는 연기가 코를 찔렀지만 그마저도 장작 냄새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습니다. 젖은 옷부터 벗기시오. 체온 잃으면 폐렴이 더 악화됩니다. 저는 은별의 외투를 벗기고 담요로 감싼 뒤 조심스레 해열제를 다시 먹였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자 조금 전보다 열이 낮아졌지만 아직 위태로웠습니다. 은별아, 괜찮니? 응, 할아버지 따뜻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몸의 모든 힘줄을 풀어버렸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고 저는 난로 옆에서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살을 딱딱 두드릴 때마다 강 건너 어둠 속을 홀로 서 있을 누군가의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최병수. 그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숨을 몰아쉬고 있을까요? 살아있어라. 제발.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브로커가 중국식 상의를 건네며 말했어요. 오늘 낮엔 철기를 타고 북서로 이동합니다. 화물열차 서류는 여기.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낡은 신분증을 쥐어주었습니다. 사진은 희미했지만 제 얼굴이었습니다. 이름은 리충린. 은별의 서류도 준비되어 있었고 성은 제 성과 같되 이름만 리은. 검문소에서 묻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나, 왜 가나. 답은 노상 같다. 친척 병문안, 당일치기, 짐 배달 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직업을 묻는 질문엔 뭐라고 하느냐는 말에 그는 한치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시계 수리공. 손이 상한 자국이 있으니 더 그럴싸합니다. 진짜 제 손엔 철길에서 얻은 상처가 수없이 겹쳐 있었죠. 그 흔적이 오늘 저희를 살려줄지 죽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고 밖
얼어붙은 하늘이 서서히 연해지는 동안 저는 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금 몇 다발, 마른 식량, 약, 아이의 체온을 지켜줄 내복 한 벌,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아내와 준노, 그리고 어린 은별이 찍힌 오래된 흑백 사진. 모서리가 달아구겨졌지만 그 안의 웃음은 나무처럼 단단했습니다. 브로커가 짧게 말했죠. 출발합니다. 열차 놓치면 오늘 밤을 또 버텨야 합니다. 안전가옥을 나서는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강을 건너온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지만 제 어깨 위 아이의 체온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길로 나섰습니다. 멀리 기적 소리 없는 화물열차가 회색의 아침 안개를 가르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길 끝에 반드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서 있게 하겠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중국 땅에 들어선 지 이틀째, 브로커는 우리를 화물열차에 태웠습니다. 열차칸은 석탄 먼지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고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은별은 담요에 쌓여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미열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열차가 출발한 지 몇 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브레이크가 끼익 소리를 내며 열차가 멈췄습니다. 바깥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검문이다. 모두 나와. 브로커가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이름, 목적, 기간 외우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이 귀까지 뛰는 소리가 들릴 만큼 두근거렸습니다. 검문소 안, 군복 차림의 중국 공안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름? 리충린입니다. 어디로 가나? 친척 병문안 갑니다. 당일치기입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은별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는 왜 이렇게 얼굴이 붉나? 병인가? 그 순간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잘못 대답하면 아이를 병원으로 보내는 명목으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감기입니다. 약도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가방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가방 속에 있던 약병을 꺼내 유심히 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시오. 요즘 전염병 때문에 시끄럽소.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무사히 열차에 다시 올랐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몽골로 향하는 길목에서 은별의 열이 갑자기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브로커는 곧바로 발걸음을 멈추고 근처의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는 허름하지만 깨끗한 작은 의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의사에게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이 폐렴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의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외국인입니까? 서류 없으면 치료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고사하고 이 아이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한켠에서 저희를 지켜보던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 당신 손녀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사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제 아이로 서류를 꾸미겠습니다. 당신들 곧 떠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도움 덕분에 은별은 항생제 주사와 산소호흡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변하자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몽골까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이와 당신 꼭 그리로 가세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엔 국경을 넘어서도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요. 며칠 뒤 우리는 마침내 몽골 국경을 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서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문을 열자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제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여기 가족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 준노였습니다. 아버지 은별이 정말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동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가 붙잡고 있던 모든 공포와 불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몽골에서의 며칠은 마치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낯선 하늘 아래 은별은 마침내 열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대사관에서 마련해준 숙소는 작았지만 방 안에 가득한 따뜻한 공기와 하얀 침대 시트는 우리에겐 궁궐 같았습니다. 은별은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하늘은 왜 이렇게 파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긴 내가 살아갈 하늘이니까. 출국 당일 대사관 직원이 새 여권과 비행기 표를 건넸습니다.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힌 대한민국 세 글자가 제 눈에 들어왔을 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오후 4시입니다. 인천공항 도착 후 가족분이 바로 마중 나오실 겁니다. 그 말에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인천의 공기가 코끝에 닿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차갑지만 깨끗한 바람, 멀리서 들려오는 안내방송, 반짝이는 공항 불빛 모든 것이 저와 은별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준노였습니다. 몇 년 만에 본 아들은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소년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은별은 제 어깨에서 내려와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었고 준노는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다, 준노야. 내가 길을 만든 덕분이다. 그날 우리는 공항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온기와 숨소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며칠 뒤 은별은 한국의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폐렴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조금 더 영양 보충하면 학교도 다닐 수 있겠어요. 그 말에 은별은 병원 침대 위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학교 가면 기차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원한다면 뭐든 할 수 있단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은별은 학교에 입학했고 놀라울 만큼 빨리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가끔은 저를 향해 할아버지, 오늘은 영어 단어 10개 배웠어요 라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준노가 주말 여행을 가자며 제게 KTX 표를 건넸습니다. 목적지는 부산이었습니다. 기차에 올라서자 은별은 창가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 기차가 북한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친구들도 다 같이 만나러 갈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이 선로가 해상까지 이어질 거다. 그리고 그땐 내가 그 기차를 운전할 수도 있지 않겠니? 은별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같이 타요. 기차는 초고속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한 줄기 빛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제 마음속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천천히 흘렀습니다. 이 철길은 이제 더 이상 도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기 위한 길, 그리고 언젠가 돌아갈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은별과 준노를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길이 언젠가 북과 남을 잇는 진짜 평화의 길이 되기를. 그리고 그날 저는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철길은 단순한 쇠막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가족과 조국을 이어주는 생명의 선이라는 것을.